삼양과 농심, 해태와 롯데, 코카콜라와 펩시, 대표적인 라이벌 기업들이죠. 서로를 견제하면서 뜨겁게 한판 붙는 이 기업들의 이야기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 두 기업도 한때는 뜨겁다 못해서 녹아버릴 정도의 열기로 경쟁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남양유업과 메일유업.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죠. 메일유업은 3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는 막을 내렸거든요. 지금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가 운영하고 있죠. 회사를 넘기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홍원식 전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게 2021년의 일인데요. 한앤컴퍼니가 완전히 경영권을 쥐인 건 최근의 일입니다. 홍 전 회장이 경영권 매각을 위해서 계약을 맺어놓고선 계약 파기를 선언해버렸거든요. 물론 대법원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최근엔 200억 횡령 의혹으로 고소까지 당했는데요. 홍 전 회장도 남양유업에 444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한앤코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했고요. 남양유업이 서서히 외면받는 사이 메일유업의 매출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메일유업이 지금이야 남양유업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2010년대 초반까지는 늘 남양유업의 그림자 뒤에 서 있었죠. 메일유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단지 남양유업이 무너지면서 생긴 반사이익뿐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메일유업의 승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입니다. 남양유업의 남양은 창업주 일가의 성인 남양 홍씨에서 따왔습니다. 1965년에 설립돼서 오너 경영 체제를 유지해왔죠. 메일유업은 이보다 5년 뒤인 1969년에 설립됐습니다. 사실 메일유업의 출발점은 공기업이에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회사로 시작했거든요.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전략적으로 장사를 잘 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낙농과 축산업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곳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었죠. 결국 70년에 민영화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때 지분의 60%를 인수한 사람이 바로 현 메일유업의 창립자 고 김보경 회장입니다. 이후 메일유업은 지금까지 오너 경영을 유지하고 있고요. 72년 메일우유, 74년엔 메일분유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을 열심히 벤치마킹했었습니다. 남양유업은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했고 이게 큰 역할을 했는데요. 메일유업도 비슷한 전략을 짰고 이게 잘 통하기도 했죠. 임산부를 위한 어머니 교실을 열어서 예비 소비자가 될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 당시엔 메일유업뿐만 아니라 많은 유기업들이 남양유업을 벤치마킹했었습니다. 남양은 베이비붐 흐름을 타고 분유 사업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한 곳인데요. 당시 우유 분야의 거대 기업이었던 서울우유가 조합원 간 분쟁으로 잠깐 흔들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혼란을 틈타서 단기간에 성장했죠. 기술 개발, 마케팅, 영업 이 모든 면에서 서울우유를 앞지르고 완성을 거뒀던 무시무시한 기업이었거든요. 아무튼 남양은 메일의 성장이 거슬릴 만도 했을 겁니다. 영업 방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영업사원들 간의 기싸움도 잦았고요. 그런데 이 신경전이 80년대 들어서 극한으로 치닫게 됩니다. 1981년 파주의 한 보육원에서 어린이 식중독 사건이 터지는데요. 진짜 원인은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이었지만 이 불똥이 남양으로 튀게 되거든요. 당시 보육원에서 먹이던 게 남양의 분유였는데 식중독의 원인이 이 분유 때문이 아니냐 이런 구설수에 오른 겁니다. 이때쯤에 남양이 엄청난 물량의 광고를 쏟아냈어요. 남양유업의 공주공장은 동양 최대 규모다. 남양분유는 세계 톱 레벨이다. 이런 기사들이었죠. 그런데 메일유업이 이 광고를 걸고 넘어집니다. 허위 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다 제소를 하거든요. 너네 동양 최대 규모는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남양이 똑같이 제소로 화답을 하죠. 너네 광고도 만만치 않던데? 국내 최초 모유에 가깝게 개발된 이상적인 유아용 분유 이거야말로 허위 과장 광고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서로가 과장 광고라고 싸우다가 두 기업 다 공정위의 시정령으로 막을 내리게 됐지만요. 요즘은 광고 규제가 엄청나게 세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등장한 게 81년의 일이긴 한데요. 이 공정위 등장 초창기까지도 과한 광고들이 많았습니다. 광고로 서로 치고받은 사건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1982년의 LC스테인 광고 사건입니다. 남양에서 LC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함유된 분유를 개발해서 출시했는데요. 이때 광고에다 이런 문구를 씁니다. 세계 유명 분유에는 모두 LC스테인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분유는 단백질 흡수가 안 되고 빠져나갑니다. 시스테인 함량을 비교하고 모유와 거의 같은 남양 분유를 선택하라는 거였는데요. 이때 메일유업이 이런 광고를 냅니다. 우리는 인공 첨가물 없이 LC스테인 함량을 높였습니다. 인공 LC스테인은 머리카락이나 동물 털을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이 두 광고를 본 공정위가 또 가차없이 징계를 내려버렸죠. 허위 과정 광고라 이겁니다.
80년대엔 이런 식의 공방전이 일상처럼 신문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방전이 잦아들게 된 건 엉뚱하게도 파스텔 때문이었습니다. 1995년 당시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서 고름이 섞인 젖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파스텔가 이때 광고를 하나 내죠. 우리는 고름 우유를 팔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포털 뉴스로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클릭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다른 우유는 다 고름 우유라는 거야? 소비자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파스텔은 원래도 비방 광고를 공격적으로 했던 곳입니다. 다른 기업보다 우리 우유가 훨씬 월등하다, 이런 식의 광고를 자주 만들었거든요. 3억의 손해배상을 했던 적도 있고요. 아무튼 고름우유 파동으로 한국유가공협회가 파스텔을 총공격할 정도였고, 이게 한때 사회면에 계속 오르내렸죠. 소비자들도 엄청나게 불안해했을 겁니다. 전체 우유 매출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우유업계 전부가 타격을 받게 됐죠. 결국 파스텔은 이때 엄청난 치명상을 입고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부도를 맞으면 끝이 납니다. 이후 여러 기업의 손을 거쳐서 지금은 롯데가 인수해서 판매하고 있죠. 고름우유 파동이 벌어지는 사이에 메일과 남양은 각각 2세 경영으로 넘어갔습니다. 남양유업의 2세인 홍원식 전 회장은 1990년에 사장 자리에 올랐고, 메일유업의 2세인 김정환 회장은 97년에 사장 자리에 올랐죠. 두 기업의 2세 경영 시대가 열리면서 유기업의 비방자는 한 차례 수그러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네거티브가 아닌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두 기업 중에서 먼저 두각을 드러냈던 건 남양유업이었습니다. 1991년 불가리스를 시작으로 96년 프렌치 카페, 2011년 초코에몬까지 정말 쭉 잘 팔렸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년대부터는 분유나 우유만으로는 승부를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우유를 활용한 음료들을 주로 출시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분유 판매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90년대부터는 개발력을 앞세워서 대박 제품들을 연이어 터뜨린 거죠. 덕분에 홍원식 전 회장은 남양유업의 전성기를 연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실 메일유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물론 97년에 출시한 카페라떼부터 소화 잘 되는 우유,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상하 목장 등 존재감 있는 제품들이 나오긴 했지만 남양에 비하면 파급력이 크진 않았거든요. 메일유업이 존재감을 드러냈던 분야는 전혀 다른 쪽이죠. 2007년에 페레로 로쉐를 국내에 들여온 장본인이고, 삿포로와 에비스 맥주의 국내 유통을 시작한 것도 이 기업이거든요. 이건 지금도 메일유업의 자회사인 엠즈 베버리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연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었던 폴바셋과 협력해서 만든 카페 폴바셋, 이것도 메일유업이 도입한 브랜드죠. 폴바셋 상하 목장 아이스크림은 등장부터 엄청난 반응을 끌어낸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즉 메일유업은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벌인 사업이 본업보다 더 큰 인상을 남긴 케이스죠.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두 기업 중에서 누가 더 잘 나가냐고 묻는다면 단연 남양이었습니다. 우유업계 1위 기업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13년 대리점 밀어내기 갑질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메일유업이 곧바로 추월해버릴 정도였죠. 이후에도 참 뭔가 일이 많았고요. 코로나 직전 남양의 매출은 1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팬데믹 초창기에 불가리스 논란이 터지면서 홍 전 회장이 사임을 하게 됐고 결국 1조 원 매출까지 깨지게 됩니다. 이후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사건이 또 한 번 터져버렸죠. 메일유업은 이때도 계속 덩치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두 기업 간의 차이가 2배나 벌어졌거든요. 메일유업의 유가공 사업 부분이 남양유업의 전체 사업 매출보다 커졌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매출을 뺏어간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공략했거든요. 아몬드 브리즈나 어메이징 오트 등 대체 우유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기도 했고요.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 이젠 두 기업을 라이벌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해졌죠. 남양유업에게 취급한 건 사실 이미지 쇄신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때 메일유업의 특수분유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핫했던 적이 있습니다. 메일유업이 만드는 특수분유는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겪는 환아들을 위한 분유인데요. 이 분유를 생산하려면 기존의 공장 라인을 멈추고 싹 청소를 한 뒤에 다시 세팅을 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손해죠. 메일유업이 이 특수분유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남양도 1985년부터 특수분유를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두 기업 다 다양한 특수분유를 종류별로 만들어 팔고 있죠. 두 기업의 과거 경영 방식도 좀 다릅니다. 모두 오너기업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남양유업은 회장 일가 중심적이었습니다. 물론 한행컴퍼니가 남양의 경영권을 쥐인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만요. 견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사회이사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됐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남양유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를 오너 일가 중심의 조직 문화로 꼽을 정도였죠. 또 업계에선 남양유업의 이미지를 바꾸려면 사명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남양이라는 이름 자체가 창업주의 뿌리가 담겨 있으니까요. 현재 홍원식 전 회장은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인데요. 이 과정도 참 지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느라 피곤하셨을 텐데요. 현재는 한행컴퍼니가 클린컴퍼니를 앞세우면서 고강도의 쇄신을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 위법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일 겁니다. 이게 잘 될지는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거고요. 요즘은 분유나 우유 사업 자체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극에 달했고 대체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현재 메일유업이나 남양유업 모두에게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유업의 매출 상승은 단지 남양유업의 몰락 덕분만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분유나 우유 자체가 힘을 잃어가는 동안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으니까요. 2000년대 후반부터 신사업을 발굴했으니까 안목도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한때는 뜨겁게 다퉜던 메일유업과 남양유업 두 기업은 이제 어떤 경로로 나아가게 될까요? 과연 새 주인을 맞이한 남양유업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건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메일과 남양의 미래를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